시간에 강의해 드릴 내용은요, 그림과 사진의 차이라는 타이틀인데요. 이 두 가지 다 제가 뭐 다른 강의 시간에서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그림이나 사진이나 평면 예술을 대표하는 그런 작업이죠. 근데 분명하게 그림하고 사진은 이 제작 과정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있어야 내가 원하는 사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진의 제작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카메라만 가지고 셔터를 누른다고 해서 그게 완성된 사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사진과 그림의 제작 방법의 차이나 이 정체성의 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들을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진사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 그림과 같은 사진, 우리가 다른 강의 시간 사진의 종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픽토리얼리즘이라는 그 회화주의를 모방하고 회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극대화시키고, 사진도 그림과 같은 제작 방법을 동원해서 만드는 이런 사진들이 상당히 강하게 퍼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뭐 지금까지도 사진의 기본으로 통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제작이 되고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도 제대로 된 사진, 완성된 사진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20세기를 빛낸 사진가라는 강의 내용이 이 강의 파트에 많이 올라가 있지만, 수많은 사진가들 중에서도 초창기에는 이런 픽토리얼리즘 형태의 사진 작업으로 시작한 사진가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대다수의 20세기를 대표하는 후반에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진가로 인정받았던 대다수의 사진가들도 사진 시작 단계에서는 이런 회화주의 사진의 형태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건 사진의 본질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거를 깨닫고서 사진의 본질에 충실한 그런 작업들로 작업을 진행해서 결국에는 20세기를 빛낸 사진가 반열에 오른 그런 아주 유명한 대단한 사진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이 사진의 본질이 뭔지, 사진의 올바른 표현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알고서 사진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하고 그림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그 덧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포함시키는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빈 캔버스 안에 화가가 원하는 부분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기가 본 풍경이나 자기가 본 대상을 보고서도 그 부분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나 살릴 수 있는 부분이나 하여튼 화가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빈 화폭에다가 집어넣는, 그러니까 덧셈, 더하기 작업이 그림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게 그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럼 사진은 어떤 것이냐?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사진은 빈 공간은 아니지만 정해진 공간 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따오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우리는 사진 작업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정해진 공간에서 사진적으로 의미가 있고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을 발견하고 선택해서 프레임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기죠, 빼기. 무슨 얘기냐면은 뭐 제가 자주 일하고 있는 인사동이라든가, 또 과거에 제가 일하고 있던 대학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뭐 대학로, 인사동 이렇게 잡았다라고 했을 때, 인사동이나 대학로를 가장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뭐 요즘 굉장히 뭐 일반화됐죠. 과거에는 굉장히 좀 특별한 그런 기능이었는데, 드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드론을 띄워서
항공 촬영을 해버리면 뭐 간단하게 인사동이나 대학로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행정구역상으로 여기는 뭐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해서 이걸 합해가지고 뭐 대학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인사동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사진가라는 한 사람이 인사동에 대한 느낌과 분위기를 사진으로 담아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담겠냐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인사동이라든가 대학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대상들을 찾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진가가 어떤 식으로 그 동네를 표현할 것이냐에 따른 그 방향성에 따라서 그 방향성에 맞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피사체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만을 발견하고 선택해서 화면에 담았을 때 그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학로라는 또 인사동이라는 이미지를 발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공간에서 드론 촬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인사동에서 인사동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인사동을 가장 잘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피사체들을 사진가가 스스로 찾아서 발견해서 그 부분만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다 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제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은 뺄셈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과 사진은 제작 과정이 아주 180도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180도 다른데, 그런 그림을 추종하고 회화적인 사진을 추종했던 사진가들은 그런 제작 방법을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재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픽토리얼리즘이라는 사진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사진과 그림은 이런 제작 과정에서 아주 판이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진이라는 거는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화면에 담는 사진의 그런 뺄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 내용들을 강조했던 그런 사진가, 제가 사진 강의하면서 자주 등장시키고 예를 들었던 그런 사진가들이 있습니다. 제 강의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어떤 특정한 사진가들이 강의에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벌써 눈치채셨을 텐데요. 특히 사진은 뺄셈이다라는 개념에서 이 로버트 카파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지금 여기 자료 사진에 나와 있는 요게 로버트 카파입니다. 전쟁터에서 종군 기자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종군 기자 전쟁 사진 하면은 로버트 카파라는 사람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2차 세계대전의 아주 영웅이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진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버트 카파는 41살에 죽었어요. 뭐 간단하게 로버트 카파에 대한 강의 내용도 있으니까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2차 세계대전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종전이 됐죠. 그래갖고 오랜만에 한가한 시간을 가져서 일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라이프지에서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월남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너밖에 갈 사람이 없을 것 같다 했을 때, 로버트 카파는 흔쾌히 오케이를 하고 갔다가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그 월남군 그 수색대인가 하고 같이 동행 취재를 하다가 지뢰를 받고 밟아서 터지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41살인데, 여기서 하여튼 험악한 상황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그 목숨을 걸고 작업을 했던 그런 사진가의 대표적인 사진가가 로버트 카파인데요. 이 로버트 카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가장 많이 또 애용하는 그런 문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당신의 사진이 마음에 안 들면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라 라는 말을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 발짝 더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더 빠진다라는 얘기잖아요.
좌우가 더 보였던 게 앞으로 일부 전진하게 되면 좌우가 그만큼 들어간 만큼 화면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사진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훨씬 더 부각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뭡니까? 뭐 카메라 잘 다루고 이것보다도 일단 사진적인 내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요. 시선이 사진을 봤을 때 시선이 집중되는 사진. 눈알이 이렇게 한 곳에 고정되지 않고 뺑뺑뺑뺑뺑 돌고 뭘 찍었지 어떤 걸 찍었지라고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사진이 아니라 이걸 찍어서 뭘 표현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못 찾더라도 시선이 한 대상에 집중되는 그런 사진들이 가장 완벽한 좋은 사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런 경우는 불필요한 요소가 많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대상에 가까이 가서 내가 필요로 하는 피사체만 화면에 가득 담기게 찍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네 사진이 지금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힘이 없어 보이냐? 그럼 지금 찍은 위치에서 이치보다도 앞으로 더 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담하게 사진을 찍어라라는 그런 명언을 남긴 사진가가 이 로버트 카파인데 하물며 이 로버트 카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사진을 했던 사진가라고 그랬어요. 다른 종군 기자보다 왜 로버트 카파라는 사진가가 수많은 전쟁 사진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로버트 카파라는 사진가를 우리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는 뭐냐면 다른 사진가들은 전쟁터에서 자기네 아군 측의 후방이나 아군 측의 전방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로버트 카파는 아군과 적군이 따로 있지 않은 딱 중간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군에서 날아오는 총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적군에서 날아오는 총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딱 중간 지점에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치열하고 격렬하고 잔인하고 잔혹한 전쟁의 실상을 담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누구도 담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사진을 담았기 때문에 전쟁 사진에서 최고봉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찍는 전쟁 사진가가 네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앞으로 더 들어가라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목숨을 걸고 찍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사생 결단을 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대상에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찍어야 되는 이런 사진들이 훨씬 훌륭하고 시각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이런 사진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로버트 카파가 이 짧은 문장으로 우리들한테 교훈을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제 강의에 또 많이 응용하는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엔젤 아담스라는 사진가가 있지 않습니까? 풍경사진의 대가죠. 풍경사진하면 뭐 전쟁사진하면 로버트 카파라고 얘기하지만 풍경사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엔젤 아담스라는 사진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엔젤 아담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버트 카파보다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사진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가져오는 행위다. 그러니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진가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림은 포함시키는 예술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더하기라고 그랬어요. 덧셈. 빈 화폭에 그 화가가 원하는 대상들을 집어넣어서 자신이 원하는 최종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그림. 그래서 포함시키는 예술이지만 사진은 제외시키는 예술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불필요한 요소는 빼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뺄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든 것을 화면에 담아내려 하다 보면 사진은 아주 나빠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불필요한 거 뭐 이것 빼면 사진이 얘기가 안 될 것 같고 이것 빼버리면 사진이 뭐가 안 될 것 같고 해서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요소들을 화면에 집어넣게 되게 되고 그렇게 집어넣다 보면 사진은 아주 나빠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진에 필요 없는 모든 부분은 사진의 시선을 흐트러 버린다라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알이 뱅뱅뱅뱅 돌아가는 사진은 빵점이라고 그랬어요. 특정한 한 대상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런 형태의 사진이 최고의 사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미지를 깨끗하고 간단하게 해야 되고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화면에 들어가는 내용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게 강한 사진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진 안에 있는 게 적을수록 강한 이미지를 만든다. 단순함은 강한 미덕이다. 그러니까 그 로버트 카퍼가 한 발 더 들어가라. 왜 저 엔젤 아담스가 이 단순함은 강한 미덕이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최소화시키고 단순화시켜라 그 얘기예요. 뭐 다큐멘터리 사진가든 거리 스냅 사진가든 뭐 로버트 카퍼처럼 전쟁 사진가든 막 복잡한 환경 같지 않습니까? 사람도 많고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투 장면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이 대가들이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질서가 잡혀 있어요. 딱 필요한 것들만 화면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불필요한 요소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보고 배워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거를 이론으로 강조했던 그런 사진가들이 뭐 다른 사진가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인 사진가들이 로버트 카퍼하고 엔젤 아담스라는 사진가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을 알아야 되죠. 사진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사진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대부분의 사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진을 알아야 된다. 그럼 뭘 공부해야 되느냐? 카메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착각들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강의 시간, 다른 강의 시간마다 강조하는 거지만 카메라는 자꾸 만지고 찍고 쓰다 보면 특히 디지털 카메라는 금방금방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실수했는지를 금방 확인을 해서 교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실수나 뭐 실패를 자꾸 경험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 카메라는 누구보다도 더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인 요소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제대로 화면에 담을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사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나 파악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비싼 카메라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명심하셔야 돼요. 사진을 하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사진한다라고 그러시면 죽을 때까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화면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단순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깨달으시고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견과 선택의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널려져 있는 공간에서 아까 뭐 엔젤 애덤스가 얘기한 것처럼 무질서에서 질서를 가져온다라는 것처럼 그 널려져 있는 공간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정리시켜서 따오는 작업이 사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따온다라는 건 뭡니까? 사진가의 시각으로 발견하고 그 부분을 선택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진을 찍으러 나가게 되면 특히 아마추어 사진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촬영대회나 뭐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가시는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여러 명이 여기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여러 명이 같은 대상을 놓고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100명이든 1000명이든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똑같은 느낌의 사진은 거의 나올 수가 없다. 특히 프레임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구도라는 개념에서도 거의 같은 구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다 개인의 그런 주관적인 특징에 따라서 대상을 바라다보고 그 대상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이렇게 찍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걸 따오는 거기 때문에 100이면 100 다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사진은 발견과 선택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먼저 그 시각을 발견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면들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저작권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초상권도 있지만 일단 저작권이에요. 근데 모든 시각예술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뭐라 그러죠? 카피, 복사를 하든가 뭐 이렇게 따오든가 하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저작권 문제로 사회가 막 시끄러울 정도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음악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의 음악에 훔친 건 아니지만 뭐 복사한다든가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요즘 사회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그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또 이 카피해 갖고 써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런 대상자들 당사자들은 자숙하는 의미에서 사회활동이나 자기의 본연의 그런 직업에 대해서 직업을
포기하고 그 운둔해 있는 생활을 갖는다든가 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억압이나 이 통제가 상당히 강한 게 이 복사라는 개념이 그런 겁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뭐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서 그거가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셀 정도로 좀 너무 과하지 않나 할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유난히도 사진만큼은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은 다른 사진가가 찍었던 방법 그대로 응용을 하더라도 그러고 나서 내가 찍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걸로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더라도 똑같은 앵글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찍어도 그게 사진적인 특징인데 그런 것들에 불구하고 이게 다른 사람이 찍었던 내용들을 카피하는 경우에도 인정을 그 사람 사진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 지금 자료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히 가장 인기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세계적인 사진가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그 인기가 많은 그런 사진가가 이 마이클 캐냐라는 사진가인데요. 마이클 캐냐가 일본이나 특히 한국 쪽에서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특히 일본 쪽에서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사진에서 풍겨지는 이미지나 느낌이 이 동양적인 정서하고 좀 매치가 많이 돼갖고 한국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또 이 사람 사진은 거의 장노출이 좀 많다 보니까 구름이 흩어져서 이렇게 소프트한 분위기로 만들어지는 이런 느낌의 사진이다 보니까 특히 장노출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 한국 사진 작가분들의 그런 관심도가 그래서 높은 사진가가 이 마이클 캐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마이클 캐나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몇 년 전에 이 저작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한 소송이 있었어요. 소송이. 무슨 얘기냐면은 대한항공에서 마이클 캐냐의 이게 솔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여길 가보질 않았고, 근데 지금은 여기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강원도 어디에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장소가 아주 사진의 명소가 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진 좀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서 한 번씩은 다 찍어봤던 그런 장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세계적인 작품이 됐을 때, 자신도 그 장소에 가서 자신만의 시각으로 찍어보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방문객이 많은 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찍어서 이 솔섬이 이 사진 포인트로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 정도의 유명한 장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한항공인가에서 이 마이클 캐냐의 이 사진을 자신들의 그런 광고에 사용을 하려고 의뢰를 했죠. 이 마이클 캐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에이전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해주는. 근데 워낙 그 몸값이 높은 그런 사진가다 보니까 이 사진 한 장 빌려 쓰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불렀을 겁니다.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싼 돈을 불러가지고 이 대한항공에서 그걸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근데 욕심을 버리지 않고 이 솔섬을 타이틀로 하는 솔섬 사진 콘테스트를 공모전을 했나 봐요. 공모전을 해갖고 대상이 나오고 그 대상의 사진을 자신들의 광고에 사용을 하려고 했는지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걸 했는데 이 한국에 있는 에이전트들이 그걸 보고 이걸 소송을 건 거예요.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진계 쪽에서는 저 그때 미국에 있을 때인데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다양한 사이트를 들어가서 저 봤어요. 그때 댓글들이 아주 과가지더라고요. 댓글들이 솔섬이 마이클 캐냐 거냐 누구나 가서 찍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가지고 소송을 하느냐는 둥 아주 난리가 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왼쪽의 사진이 원래 이게 정사각형 프레임인데 제가 좀 이렇게 트리밍을 하다 보니까 잘못됐어요. 아무튼 요게 왼쪽에 있는 게 앞부분에서 봤던 마이클 캐냐의 사진이고 요건 대한항공에서 공모전을 해갖고 대상을 받은 사진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건 흑백이고 이건 칼라고 이건 장노출에 의해서 구름이 흐트러졌지만 이거는 그냥 구름이 선명히 나온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있는데 지금 이게 장방형이고 이건
정사각형이다라는 또 프레임 차이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설섬의 이미지, 설섬의 위치, 여기 수평선이라, 지평선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요 중간에 요 선 자체의 위치,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죠? 그 위치, 마이클 케냐가 찍었던 삼각대를 왔던 포인트까지도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대단합니다. 그 정도의 노력과 성의는 인정해 줄 만한데, 이걸 찍어갖고 이게 자기 이걸 대상을 받은 이 사람의 이름은 제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 사진이 자기 대표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이클 케냐가 먼저 가서 찍었던 사진이고, 마이클 케냐가 저런 시각을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진 좀 한다는 사람들은 저 동네 자체도 몰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거는 저 사람의 특허가 있는 거예요. 마이클 케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서 찍은 거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사진가가 찍은 장소니까 나도 한번 가서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자신만의 시각으로 담아내는 건 괜찮지만, 이런 식으로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그게 내 사진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쪽팔리다는 얘기입니다. 무식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서로 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친구가 자신의 그런 입장을 발표하는데 제가 들어보고 더 기가 찼어요. 마이클 케냐는 흑백이고 자기는 칼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구름은 이렇게 살아있고 케냐의 사진에는 구름이 없다. 어느 날짜에 가는 거에 따라서 자연적인 환경은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술적인 요소나 자연 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건, 그건 아주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사진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아주 잘못된 사진가입니다라는 거를 자기가 이렇게 폭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졌어요. 누가요? 마이클 케냐 측이 져가지고 이쪽에 이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1심인데 그게 항소를 했는지 아닌지 그 이후에는 제가 관심이 없었고 그 신경을 안 써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첫 재판에 졌다라는 게 더 한심한 노릇이라는 얘기죠. 그게 참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래 가사나 노래 음정 하나 카페에 갖고 썼다가도 난리가 나는 그런 판이고, 논문에서도 다른 사람이 쓴 논문에 몇 줄을 갖다 쓴 걸 가지고도 난리가 나고 죄인 취급하는 그런 마당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80~90%를 그냥 그대로 복사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졌다라는 건 이거 아주 국가적인 망신이고 세계적인 망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텍스트로 카메라와 복사기라는 그런 글도 올린 적이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이런 식의 사진은 사진이 아니고 복사지요. 복사물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다니는 카메라는 카메라가 아니라 복사기예요. 카피머신을 갖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찍은 장소에 가서 찍고 싶어 하는데, 거기 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적인 방법을 찾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걸 그대로 찍어가지고 내 사진입네라고 얘기한다라는 건 아주 창피하고 유치하고 참 몰상식한 짓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엔젤 아담스 얘기했지만, 엔젤 아담스가 대표되는 사진은 대부분이 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거의 대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요세미티 국립공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도로를 달리다가 이렇게 뷰포인트라는 데가 나와요. 이 전망이 좋고 사진적으로 찍기가 좋은 데는 뷰포인트라는 팻말이 있는데, 그런 뷰포인트에는 내려서 보면 엔젤 아담스의 그 사진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일으킬 정도의 그런 프레임이 그대로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엔젤 아담스가 대작을 만들었던 포인트가 대체적으로 뷰포인트로 선정되어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내려서 카메라 파인더만 들여다보면 엔젤 아담스가 찍었던 그런 형태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뭡니까? 카피잖아요. 요세미티 밸리에 가서 자신이 스스로 찾은 대상을 찍는다고 그러면 몰라도, 요세미티 밸리의 풍경이라든가 엔젤 아담스가 찍어서 제대로 공전의 히트를 쳤던 그런 대작들을 자기가 찍어갖고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게 자기 사진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진은 발견과 선택의 예술이기 때문에
각도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뷰 포인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같은 대상도 느낌이 틀려지고 분위기가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가마다 그런 다 특성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사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카메라가 아닌 복사기 같은 형태의 작업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하는 건 괜찮아요. 따라하다 하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없어요.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죠.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죠. 자신의 스타일대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진도 유명한 사진가들의 시각적인 방향성을 따라하고 응용하는 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모방해놓고 내 사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형태다. 그래서 사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발견과 선택이다라는 점까지 우리가 사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